한국 옛날 어느 외진 마을, 산기슭에 자리 잡은 기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밤마다 기묘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우물물은 바람도 없는데 출렁였고, 머슴들은 석 달을 넘기기 전에 꼭 사라지거나 미쳐버렸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젊은 과부, 아름다움으로는 마을에서 손꼽히던 그녀가 새 머슴을 들인 지 보름 만에 폭우가 쏟아지는 밤, 그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술이나 마셔라. 그 한마디와 함께 신분의 장벽이 무너졌고 뜨겁고도 위험한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머슴의 손목에는 붉은 실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묶인 것처럼, 살아 숨 쉬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실은 그를 집과 주인과 그리고 저승과도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점점 약해져갔고 과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복잡미묘해졌습니다. 사랑인가? 죄책감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한 계산된 움직임인가? 이것은 단순한 남녀의 금주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집안을 뒤흔든 저주의 비밀, 죽어서도 떠나지 못한 원혼의 한,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얽히고 설킨 두 남녀의 목숨을 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들어본 전통설화의 가장 어두우면서도 가슴 뭉클한 반전을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그 붉은 실과 그 실을 묶은 자들의 진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머슴아, 이놈. 당장 내 방으로 들러라. 포도가 쏟아지는 밤, 젊은 과부가 천한 머슴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마님, 이러시며. 입 딱 치고 술이나 마셔라. 그날 밤, 둘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집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유니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마을에 진우라는 총각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26살 나이에 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한 팔다리뿐인 진우는 이 집 저 집을 떠돌며 품을 팔아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장터에서 기묘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연 마님네 집에서 머슴을 구한다는데 품삯이 보통 집의 3배라더군. 허나 그 집 머슴들은 석 달을 못 채우. 고 도망치듯 나온다지 않나? 밤마다 기한 소리가 들리고 우물물이 저절로 출렁인다던데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진우의 귀에는 오직 3배라는 말만 꽂혔습니다. 품삯이 좋다면 무슨 소리가 들리든 참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다음날 해뜨기가 무섭게 진우는 수연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비탈 길을 한참 올라가자 커다란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대낮인데도 집 안에서는 묘한 냉기가 흘러나왔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도 없는데 저절로 흔들렸지요. 뜰에 핀 꽃들조차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품삯 생각에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25즈음 되어 보이는 여인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을 닮은 흰 피부, 버드립 같은 눈썹,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까지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곱디고 온 자태였지요. 하얀한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그녀가 바로 과부 수연이었습니다. 머슴. 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합니다. 진우는 얼떨결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수연의 표정에는 웃음기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칙이 있다. 해지면 사랑채 밖으로 나오지 말 것, 안채 쪽은 쳐다보지도 말 것, 밤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살피러 오지 말 것.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수연은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부터 진우는 수연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수연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어김없이 안채에서 촛불이 켜졌고 수연은 혼자 저상을 차렸습니다. 진우는 사랑채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곤 했지요. 수연은 죽은 남편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밤새도록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제가 곁에 어웁니다. 그 정성이 사람을 위한 정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자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고 믿는 듯했지요. 진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도 도무지 눈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가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곧 하늘이 찢어질 듯 포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밤을 가르고 바람은 미친 듯이 휘몰아쳤지요. 진우는 사랑채 문을 꼭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절에서의 종소리처럼 낮고 애절하게 울리는 소리였지요. 진우는 벌떡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안채 쪽에서 흐릿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수연의 그림자가 위패 앞에서 몸을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뜰 한가운데 있는 우물에 물이 저절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떨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물 속에서 무언가가 숨을 쉬듯 물결이 규칙적으로 일렁이고 있었지요. 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기와집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집이 시름듯 삐걱거렸고 처마 끝 제풍경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진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울음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제발. 그날 밤, 진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밤도 포도가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저녁 일을 마치고 사랑채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안채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야. 진우는 깜짝 놀라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문 앞에 서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님? 일로 오너라.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규칙을 떠올렸습니다. 해가 진 후에는 안채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수연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저하다가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에 들어서자 저상 위에는 술잔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위패 앞에 촛불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혼자 있기가 두렵구나.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어찌? 명이다. 진우는 술잔을 받아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화끈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쳤고 번개가 방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수연은 또 한 잔을 따라 자신도 들이켰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두 사람은 취기가 올랐고 수연의 차가운 얼굴에도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수연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님. 너는 나를 여인으로 보느냐?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님. 그럼. 무례한 대답해보거라. 수연의 눈빛이 촛불처럼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지난 보름 동안 그는 밤마다 수연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을 설쳤습니다. 소인은 감히 그 순간
수연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길. 천둥 소리와 함께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신분의 금기가 무너졌습니다. 비는 새벽까지 그치지 않았고 진우는 자신의 손목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묶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동이 트고 빗소리가 그쳤습니다. 진우가 눈을 뜨자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술자리는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위패 앞에 촛불만이 새로 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진우는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수연이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마님, 진우가 조심. 스럽게 다가가자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어젯밤의 부드러움이라곤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듯, 아니 그보다도 못한 시선으로 진우를 내려다보았지요. 어젯밤 일은 꿈이다. 잊어라. 수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님? 내 주제를 알아라. 너는 머슴이고 나는 주인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진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애절하게 자신의 손을 잡았던 그 여인이 맞습니까? 오늘부터 뒷산밭을 일구어라. 해지기 전까지 새 망태기만큼은 갈아엎어야 할 것이다. 수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수연의 눈빛에는 분노도, 혐오도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무언가를 결단한 사람처럼 애써 감정을 숨기고 있는 듯했지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서운함과 동시에 수연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진우는 뒷산밭으로 가서 괭이질을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흙을 파헤치는데 갑자기 손목이 따끔거렸습니다. 진우는 괭이를 내려놓고 손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목에 핏빛 붉은 실이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밤사이에 몰래 묶어 놓은 것처럼 가느다란 실이 손목을 3바퀴나 감고 있었지요. 진우는 황급히 실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잡아당기자 손목에서 피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마치 살에 박혀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사랑채로 뛰어가 부엌칼을 가져왔습니다. 칼날로 실을 자르려는 순간 손목에 살이 함께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크악! 진우는 칼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런 것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내리고 다시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는 동안 붉은 실은 손목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진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우물가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것을 보았구나. 등 뒤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연이 어느새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마님. 이게 대체... 진우가 손목을 보이자 수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한 얼굴로 붉은 실을 내려다보았지요.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예상했던 일이다.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미안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어찌 풀어야 합니까? 풀 수 없다. 그럼 어찌? 너는 이제 이 집과 묶였다. 떠날 수도, 도망칠 수도 없게 되었다. 수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안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진우는 망연자실한 채 손목의 붉은 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실은 석양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우는 밤마다 손목이 조이는 듯한 고통에 잠을 설쳤고 붉은 실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습니다. 자흘째 되던 날 아침, 수연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뒷산 절벽 아래 오래된 괴짝이 하나 있다. 괴짝이 옵니까? 그것을 가져오라. 오늘 해 지기 전까지 수연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뒷산 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절벽 아래 덤불 속에 낡은 괴짝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절벽을 타고 내려가 괴짝을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자물쇠는 녹슬러 있었고 곳곳에 이끼가 끼어 있었지요. 이것쯤이야 진우는 괴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짝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진우는 온 힘을 다해 괴짝을 들어 올렸지만 한 걸음 옮기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거냐, 마치 사람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는 것 같은 무게였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괴짝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산길을 내려오는데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한 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으악, 진우는 바위에 괴짝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손목에 붉은 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괴짝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진우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괴짝 안에 뭔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소리는 곧 멈췄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수연의 명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다시 괴짝을 짊어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마님, 진우가 당에 괴짝을 내려놓자 수연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수연은 괴짝을 보더니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자, 사랑채로 가거라. 마님, 이것은 대체 무엇이? 묻지 마라. 수연은 차갑게 말하고는 괴짝을 안채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안채에서 들려오는 수연의 흐느낌 소리를 들어 습니다. 닷새가 지난 어느 날 아침, 수연이 다시 진우를 불렀습니다. 장터에 가서 비단 10피를 사오너라. 비단이 옵니까? 그것도 가장 비싼 명주 비단으로 말이다. 외상으로 끊어와도 좋다. 진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과부가 무슨 일로 비단을 그리 많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수연의 단호한 표정에 감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는 장터로 향했습니? 다 장터에서 가장 큰 비단점에 들어서자 주인 영감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게. 무엇을 찾나? 명주 비단 10필이 필요합니다. 주인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열필. 그거 적은 돈이 아닌데, 자네 누구 심부름인가? 수염 마님 머슴입니다. 그 순간, 주인 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내 집이라면 저 과부집 말인가? 그 집 머슴들은 오래 못 간다던데 주인 영감은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자네, 그 집의 머슴인가? 아니면 주인인가? 예. 무슨 말씀이? 머슴이라면 왜 주인 행세를 하느냐는 말일세. 이런 큰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간다니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마님께서 외상으로 끊어오라 하셨습니다. 주인 영감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네. 가져가게. 하나, 수염 마님께 전하게. 이번 달 안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일세. 진우는 비단 10필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비단 보따리를 지고 오는 내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 총각도 오래 못 갈 거야. 수연, 내 집은 뭔가 있어. 분명히. 집에 도착하자 수연이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우는 궁금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괴짝도, 비단도. 대체 무엇에 쓰려는 것입니까? 그날 밤, 진우는 사랑채 창문으로 안채를 훔쳐보았습니다. 수연이 비단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의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장을 보러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한 무당을 만났습니다. 백무라 불리는 이 마을의 무당은 귀신을 보는 눈이 있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백무는 진우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진우의 손목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젊은이, 잠깐. 백무는 다짜고짜 진우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자 붉은 실이 드러났습니다. 백무는 혀를 찼습니다. 쳇, 이걸 어쩌나. 무당님,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어찌하면 풀 수 있습니까? 백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산 사람의 양기를 죽은 자에게 흘리는 문이 되었구먼. 문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집, 수연네 집 말일세. 그 집엔 죽은 자의 원혼이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네. 진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죽은 자라니? 수연의 남편 말일세. 그는 3년 전 급작스럽게 죽었지. 하나, 그의 혼은 아직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네. 백무는 진우의 손목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붉은 실은 저승의 올감이라네. 자네는 이제 수연과 그 죽은 남편 사이의 다리가 되어버렸어. 산. 사람의 기운을 죽은 자에게 보내는 통로 말일세. 그럼 저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네의 양기는 빠져나가고 결국엔 백무는 말을 흐렸습니다. 결국엔 어찌 된단 말입니까? 죽네. 다른 머슴들처럼 말일세. 모두 석 달을 못 채우고 도망치거나 병들어 죽었지. 진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도 아직 늦지 않네. 지금 당장 그 집을 떠나게. 최대한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그러나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실이 저를 묶고 있습니다. 백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스스로 저주의 고리를 끊어야 하네?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실을 알아야 하네. 수연이 왜 이런지.
하는지, 그 남편의 혼이 왜 떠나지 못하는지 말일세 백무는 품에서 부적 하나를 꺼내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품에 지니고 있게. 홀령이 자네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을 잠시나마 막아줄 것이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당님. 조심하게. 수연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빠져있네. 백무. 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손목에 붉은 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실은 어느새 더욱 굵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네는 문이 되었네. 산 사람의 양기를 죽은 자에게 보내는 통로. 진우는 사랑채에서 뒤척이다가 문득 안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게 깔리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인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웃음이었습니다. 진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채를 바라보니 수연의 방에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백무가 준 부적을 품에 넣고 조심스럽게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안채로 다가가자 방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 나왔습니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연이 동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연의 움직임이 마치 인형처럼 뻣뻣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줄로 조종하는 것 같았지요. 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동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동경 속에 수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 비쳐 있었던 것입니다. 30대 즈음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준수한. 얼굴에 학자 같은 인상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사내는 동경 속에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번 놈은 제법 오래 버티는구나. 동경 속 사내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제발? 무엇을 제발이냐? 네가 나를 이승에 붙들어 놓았으면서. 소첩은. 다만 서방님을 잃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런 천한 놈의 양기를 빌려 나를 살리려 하느냐. 사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놈의 손목에 묶인 실이 보이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올감이다. 너는 그 놈을 제물로 사마나를 살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서방님. 입 닥쳐라. 내가 원하는 것은 삶이 아니다. 편히 떠나는 것이다. 허나 너는 나를 이 지긋지긋한 이승에 묶어두었다. 사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좋다. 내가 그리 원한다면 나는 내가 데려온 모든 머슴들을 저승으로 끌고 가주마. 그리고 마지막엔 너도 함께. 서방님, 제발. 제발. 수연이 동경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동경 속 사내의 시선이 문틈으로 향했습니다. 사내. 와, 진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 있구나. 내 자리를 빼앗을 놈이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자리를 대신하거라. 내 연인의 곁에서 이 저주받은 집에서 말이다. 진우는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진우는 황급히 사랑채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목에 붉은 실이 뜨겁게 아울라 살이 타는 듯했습니다. 진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동경 속 사내의 섬뜩한 웃음과 수연이 오열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백모의 말대로 이 저주의 고리를 끊으려면 수연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진우는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수연은 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냐?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말해. 보거라. 진우는 소매를 걷어올려 붉은 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소인의 손목에 이런 것이 생긴 것입니까?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무엇하려느냐? 소인은 머슴으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나, 마님께서는 소인을 머슴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쓰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방지구나. 간밤에 보았습니다. 동. 경속의 사내를 말입니다. 그 순간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내가 보았다고? 예, 그 사내가 마님의 죽은 서방님이 맞습니까? 수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찌 그것을... 진우는 무릎을 꿇고 수연 앞에 앉았습니다. 마님, 소인은 알고 싶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 니까? 왜 서방님의 혼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수연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서방님께서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셨다. 병이라뇨? 의원들도 알 수 없다 했다. 하룻밤 사이에 기력이 빠져나가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지.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서방님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고 그 무당이 일러주었다. 산자의 양기를 빌리면 죽은 자를 이승에 붙들어 둘 수 있다고. 그래서 머슴들을... 수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서방님은 나를 원망하셨다. 자신을 편히 떠나 보내지 않고 이승에 묶어 두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나마저 저승으로 끌고 가려 하신다. 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소인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연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이제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서방님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나는 그럴 용기가 없구나. 그날 밤, 진우는 수연의 허락을 받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지친 얼굴로 방 안쪽에 앉아 있었고, 진우는 뒷산에서 가져온 괴짝 앞에 섰습니다. 마님, 괴짝을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너도 알아야 할 것들이다. 진우는 녹슨 자물쇠를 부러뜨렸습니다. 괴짝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은자가 가득 담긴 주머니.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은자 주머니를 치우고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가계도였습니다. 수연 남편 집안의 가계도였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 내려온 남자들이 모두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증조부 38세의 급사, 조부 35세의 병사, 부친 33세의 의문사, 그리고 수연의 남편 31세 병사. 이게 대체... 진우는 경악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저주가 있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를 이어 남자들이 모두 30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 서방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다.
그럼 서방님께서는 본인의 죽음을 예감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괴짝에 집안의 모든 재산과 기록을 담아 뒷산에 숨겨두셨지. 진우는 다른 문서들을 적였습니다. 토지 문서, 은자 장부, 그리고 이건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에 이상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산자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 대신 죽을 자는 정해져 있으니 그 이름은 글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쓰다가 중단한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쓰신 것이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저주를 풀 방법을 찾으셨다. 하나, 그 방법을 완성하기 전에 돌아가셨지. 진우는 문서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서 뒷면에서 희미하게 적힌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달 없는 밤, 동경을 깨뜨리고. 그 뒤로는 글자가 흐려져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님, 이것이 혹시. 나도 모르겠다. 서방님께서 무슨 뜻으로 쓰신 것인지.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갑자기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동경 속에서 사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문서를 보고 있구나. 어리석은 것들. 수연과 진우는 동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동경 속에서 사내가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들 소용없다. 이미 때는 늦었으니까. 동경 속 사내의 형상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거울을 뚫고 나올 듯이 생생했음. 니다. 수연아, 너는 모르는구나. 내가 한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사내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깨달았다. 이 저주를 풀 방법을 말이다. 수연이 동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저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편안히 눈을 감는 것. 사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저주는 나와 함께 끝이 나는 것이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저주에서 자유로웠을 것이다. 아들이라뇨? 진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죽을 때? 수연의 뱃속에는 내 아이가 있었다. 마님, 그럼 아이는? 수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산했다. 서방님을 이 승에 붙들어 두기 위한 굿 중에 아이를 잃고 말았다. 사내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려다 내 아이까지 죽인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무고한 머슴들까지. 죄송합니다, 서방님. 소첩이 잘못했습니다. 수연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제야 후회하느냐? 늦었다. 내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다. 사내의 형상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편히 떠날 수도 없다. 네가 나를 묶어 놓았으니까. 그렇다면. 사내가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놈도, 너도, 모두 함께 저승으로 데려가 주마. 그 순간 진우의 손목에 감긴 붉은 실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진우는 손목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십시오, 수! 연이 동경 앞에 매달렸습니다. 진우를 해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소첩의 잘못입니다. 그렇다. 모두 내 잘못이다. 그러니 내가 대가를 치러라. 사내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는 고통 속에서도 품속의 부적을 꺼냈습니다. 백무가 준 부적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의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붉은 실의 조임이 잠시 느슨해졌고 진우는 간신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내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백모의 부적. 내 놈이 백모를 만났구나. 진우는 부적을 움켜쥐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문서들 사이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궤장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진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종이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첫 번째 머슴, 2달 만에 병사, 박동식, 두 번째 머슴, 석 달 만에 의문사, 이상구, 세 번째 머슴, 한 달 만에 도주 후 사망. 그리고 맨 아래에 정진우, 네 번째 머슴. 진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진우가 수연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소인의 이름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소인이 이 집에 오기도 전에 쓰인 것 같은데. 수연은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썼단 말입니까? 나다. 동경 속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적어두었지? 수연이 누구를 제물로 삼을지 말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알고 있었다. 수연이 무당을 찾아갈 것이며 무당이 시키는 대로 머슴들을 드릴 것을. 사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두었다. 내 놈의 이름을 말이다. 어째서 소인을? 우연히? 아니다. 너는 우연히 이 집에 온 것이 아니야. 사내가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기억하느냐? 정만석,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를? 어찌 아십니까? 내 아버지는 나의 원수였다. 그가 나의 가문을 파멸시켰지.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선량한 농부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아버지의 모습이겠지. 하나, 진실은 다르다. 사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집안의 토지를 속여 빼앗았다. 그 때문에 우리 집안은 몰락했고 저주는 더욱 강해졌지.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정했다. 복수를 하기로. 내 놈을 이 저주의 마지막 제물로 삼기로 말이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온 것도, 수연과의 남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마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몰랐다. 서방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줄은? 거짓말. 정말이다. 수연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저 서방님을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무당이 시키는 대로 머슴을 구했을 뿐 내가 누구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저는 선택되었습니다. 복수의 대상으로 이수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이용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소인에게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나도 이제는 모르겠다. 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방님을 살리고 싶었다.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서방님은 나를 원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는 것을. 수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서방님을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소인을 희생시키려 하신 것입니까? 아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안방에 불렀을 때 나는 정말 두려웠다. 혼자 있기가 무서웠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으면서 처음으로 위안을 느꼈다. 서방님을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마님, 하지만 서방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나를 더욱 조여오셨고 너마저 해치려 하셨지. 수연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모두 내 탓이다. 내 욕심 때문이다. 진우는 수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소인은 이미 저주에 묶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경 속에서 사내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 보거라, 수연. 이것이 내가 원하던 결말이다. 이제 너희 둘 다 내 것이다. 함께 저승으로 가자. 바람이 일지 않았는데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뒤덮었습니다. 진우는 부적을 꼭 쥐었지만 부적의 빛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님, 여기 계십니까? 진우가 어둠 속에서 수연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님? 그때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 수연이 아니었습니다. 으으.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긴 누구냐? 나다. 이 집의 주인이지. 어둠 속에서 수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수연의 몸이었지만 그것은 수연이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남자처럼 거칠었고 눈빛이 달랐습니다. 서방님께서 마님의 몸에. 그렇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살아서는 내 아내를 가질 수 없었으니 죽어서라도 그녀가 되어보는 것이다. 빙의된 수연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놈 때문이다. 내 놈이 내 아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 조이는 아무것도. 입 닥쳐라. 빙의된 수연이 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내 아비가 내 가문을 망쳤듯 나도 너를 망쳐주마. 진우는 온 힘을 다해 뿌리쳤습니다. 제발. 마님을 놓아주십시오. 놈이 수연을 걱정하다니 우습구나. 빙의된 수연이 비웃었습니다. 좋다. 그렇게 그녀가 소중하다면 내 목숨과 바꿔보겠느냐? 내가 대신 죽는다면 수연은 살려 주마. 어떠냐?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수연을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순간 수연의 몸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진우야, 그러지 마. 수연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닥쳐라. 수연의 몸이 소리쳤습니다. 수연의 몸이 바닥에 쓰러지며 몸부림쳤습니다. 안에서 두 영혼이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몸이 마룻. 바닥에서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내의 거친 신음이, 다른 쪽에서는 수연의 애절한 신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가라. 내 몸에서 나가. 이것은 원래 내 것이었다. 내 아내였다.
두 목소리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섬뜩했습니다. 진우는 다가가 수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마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 순간 수연의 손이 번개같이 움직. 진우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사내의 힘이었습니다. 여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었지만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내 놈을 먼저 보내주마. 사내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진우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귓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진우야. 수연의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진우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도망쳐. 지금 도망쳐. 수연이 온 힘을 다해 사내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기침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마님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바보 같은.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아닙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진우는 흩어진 문서들을 다시 뒤졌습니다. 달 없는 밤, 동경을 깼듯. 리고. 서방님이 남긴 글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동경을 깨뜨려야 합니다. 진우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몸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내가 다시 주도권을 잡은 것입니다. 동경을 깨뜨린다고? 간단할 것 같으냐. 빙의된 수연이 동경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동경은 서방님의 혼이 머무는 곳이지요. 그것을 깨뜨리면 당신도 사라지겠지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방님께서 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평안히 떠나시는 것. 닥쳐라. 빙의된 수연이 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우는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동경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사내의 비명과 함께 수연의 몸이 진우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뒤엉켜 바닥을 굴렀습니다. 나 놓으십시오. 진우가 부림쳤지만 사내의 힘은 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만, 백무였습니다. 백무는 손에 부적 여러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혼아, 이제 그만 쉬어라. 백무가 부적을 공중에 뿌렸습니다. 부적들이 빛을 발하며 빙의된 수연을 감쌌습니다. 으악! 사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동경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마님, 진우가 달려가 수연을 안았습니다. 수연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말씀 마십시오. 이제 괜찮습니다. 백무가 다가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동경을 깨뜨려야 하네. 백무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손목에 붉은 실이 보이나? 그것으로 동경을 묶어. 야하네. 어떻게? 자네의 피로 적신 실로 동경을 묶고 단칼에 끊는 것이네. 그래야 저주가 끊어지고 사내의 혼도 편히 떠날 수 있네. 진우는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실이 맥박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네? 그 실은 자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백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택은 자네 몫일. 새 진우는 수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네가 죽으면 안 돼.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인은 머슴입니다.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도리지요.
아니야. 넌 머슴이 아니야. 내 사람이야. 진우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은 소인에게 따스함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우는 수연의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백무가 부엌 칼을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손목을 그어 피를 내게. 그리고 그 피로 붉은 실을 적시는 것이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목에 칼날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수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네가 죽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마님, 진우가 수연을 바라보. 앗습니다. 서방님의 글거를 기억하십니까? 대신 죽을 자는 정해져 있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인입니다. 서방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을 소인으로 정하셨지요. 소인의 아버지가 서방님 가문에 죄를 지었으니 그 빚을 아들이 갚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 이것이 소인의 선택입니다. 마님을, 그리고 서방님을 편히 보내드리는 것. 진우는 칼날로 손목을 그었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나와 붉은 실을 적셨습니다. 실이 피를 빨아들이며 더욱 선명한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경 속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 진우는 동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동경 속에서 사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비와 다르구나. 너는 진정한 사내로구나. 서방님. 수연이 동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수연. 나는 너에게 너무 잔인했다. 아닙니다. 서방님. 잘못은 모두 소첩에게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죽음이 두려워 너를 원망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어 너와 무고한 이들을 괴롭혔지. 사내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내 이 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내 글고를 끝까지 읽어보거라. 괴짝 밑바닥에 숨겨둔 종이 말이다. 진우는 황급히 괴짝으로 달려가 밑바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달 없는 밤, 동경을 깨뜨리고 붉은 실로 산자와 죽은 자를 바꾼다. 단, 자발적 희생만이 저주를 끊는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바꾼다. 백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자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생명과 사내의 죽음을 맞바꾸 는 것일세. 그럼 소인은 살 수 있네? 대신 사내의 혼은 완전히 사라지겠지. 환생도 할 수 없이 말일세. 사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야 할 몸이니까. 서방님.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라. 수연아. 이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다. 편히 쉬는 것 말이다. 사내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부탁이 있다. 수연을 부탁한다.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거라. 진우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방님. 백무가 이제야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게. 오늘은 금음이니 달 없는 밤이네. 진우는 피로 적신 붉은 실을 풀었습니다. 실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동경 앞에 섰습니다. 박님, 편히 가십시오. 진우는 붉은 실로 동경을 감았습니다.
실이 동경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감았습니다. 그 순간 동경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동경 속 사내의 형상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서방님. 사랑했소. 진심으로. 저도 사랑했습니다. 수연이 동경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오. 그대를 이토록 괴롭힌 것을. 아닙니다. 저야말로 미안합니다. 사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형상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겠소. 안녕히. 안녕히 가십시오. 진우는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붉은 실을 내리쳤습니다. 야! 칼날이 붉은 실을 베어냈습니다. 그 순간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동경이 거미줄처럼 금이 가더니 산산조각으로 깨졌습니다. 동경 파편 사이로 화려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빛 속에서 사내의 형상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진우의 손목에서 붉은 실이 재처럼 부서져 날아갔습니다. 손목에는 희미한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진우야. 수연이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 끝났습니다. 백무가 다가와 진우의 맥을 짚었습니다. 다행이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네. 며칠 쉬면 회복될 것일세. 수연이 안도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당님. 정말 고맙습니다. 백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없네? 모든 것은 이 젊은이의 용기 덕분일세. 백무는 동경 파편을 주어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저주는 사라졌네? 평안히 지내시게. 백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수연과 진우만 남았습니다. 수연은 진우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마님.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마라. 그냥 수연이라 불러다오. 진우는 놀라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냉기는 사라졌고 우물물은 더 이상 출렁이지 않았습니다. 처마 끝의 풍경도 바람에 맞춰 상쾌하게 울렸지요. 무엇보다 수연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차분히 쉰 진우는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붉은 실 자국도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수연은 진우를 뜰로 불렀습니다. 진우야. 예, 마. 수연님. 진우는 아직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괴짝 속의 은자 기억하느냐? 예, 기억합니다. 그것으로 새로운 땅을 사려 한다.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수연은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함께 가주겠느냐?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 니다. 소인이 함께 가도 되는 것입니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과부도 주인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여인으로 말이다. 진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소인 같은 머슴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머슴이 아니다. 너는 나를 구해준 사람이다. 리고. 수연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소인도 수연님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석 달 후, 두 사람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괴짝 속 은자로 작은 땅을 사고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수연은 연분홍 저고리를 입고 밭을 도왔고 진우는 땅을 일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평범한 부부로 여겼습니다. 과거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두 사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예. 후회하지 않느냐? 나 같은 여인과 함께 한 것을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수연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삶도 행복합니다. 수연이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게 새로운 삶을 주어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소인에게 사랑을 알려주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가끔 비가 오는 밤이면 진우는 손목이 시큰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연은 그의 손목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는 자유로워.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 백절북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진우와 수연은 저주와 원망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두 사람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